여러분, 지금 한국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확실히 돈을 잃는 방법을 선택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문제는 이 예금이라는 선택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원금 보장이 아니라 거의 원금 확정 손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대부분이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QQQ, QLD, TQQQ 같은 자산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 궤도를 타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금융운용 1위는 예적금 무려 87%입니다. 반대로 주식에 투자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지, 적금 착착 넣으면 그게 재테크지. 근데 숫자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선택이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천천히 가라앉는 배에 타 있는 선택이더라고요. 자,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00만원을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100만원으로 햄버거를 한 250개 정도 살 수 있었다고 치면 지금은요? 그 절반도 안 되는 120개 정도밖에 못 삽니다. 햄버거가 갑자기 미쳐 날뛴 게 아니라 우리 돈, 원화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죠. 이걸 우리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숫자만 보면 잘 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햄버거 개수 같은 걸로 환산해보면 아, 내가 똑같이 100만원을 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점점 덜 먹고 덜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이 현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예금은 이자가 붙잖아요. 원금은 지켜지니까 그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자, 100만원을 예금에 넣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고 100만원이 120만원, 150만원까지 늘어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숫자만 보면 50만원 벌었네? 쉽죠. 근데 다시 햄버거 개수로 환산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100만원으로 250개를 사 먹었다면 지금 150만원으로는 120에서 130개 정도밖에 못 삽니다. 결국 숫자는 늘었지만 삶의 수준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금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확실하게 내 돈의 가치를 깎아먹는 선택이라고요. 그래도 월급은 오르잖아요. 최저임금도 계속 인상되는데요. 맞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우리 최저임금도 연봉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이걸 달러 기준으로 환산해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8년 이후로 최저임금의 달러 기준 가치는 거의 7년 가까이 사실상 동결에 가깝습니다. 같은 최저임금으로 빅맥을 몇 개 살 수 있었는지를 연도별로 그려보면 예전에는 1.5개 이상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지금은 1개 남짓으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팔아서 받는 돈의 실제 가치도 조금씩 깎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과 환율, 자산 가격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이 답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나마 방어한 자산은 서울, 그 중에서도 특정 지역이었어요. 송파, 강남, 마포 같은 곳들입니다. 돈이 풀리면 결국 한 곳으로 몰립니다. 그게 서울, 그 중에서도 상징적인 몇몇 구들이었죠. 그런데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다시 달러 기준으로 글로벌 자산과 같이 놓고 보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제자리 걸음에 가깝거나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수준이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조차도 모두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서울, 그중 일부 구만 겨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고 있고 그마저도 압도적인 수익이 아니라 그냥 방어한 정도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겠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 그리고 기술성장주 중심의 QQQ. 10년 전 이 자산들에 투자한 100만원이 햄버거 100개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300개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숫자만 오른 게 아니라 내 돈의 구매력 자체가 커진 거죠. 저는 양극화를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똑같이 300만원 월급 받는 옆자리 동료 2명. A씨는 예금이 최고지 하면서 통장에만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B씨는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고 월 30만 50만원씩 QQQ, S&P 500 ETF를 꾸준히 사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를 해서 QLD, TQQQ까지 구조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죠. 10년이 지나면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가 됩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한 사람은 햄버거 70개밖에 못 사는 예금에 돈을 묶어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햄버거 300개, 400개를 살 수 있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 양극화입니다. 연봉 몇 백만원 차이가 아니라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느냐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수억, 수십억의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니까 원금을 지키려면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숫자로 확인한 현실은 오히려 이렇습니다. 확실히 원금을 잃고 싶으면 예금만 하면 된다. 반대로 위험을 공부하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적립식과 분산을 활용하면 주식이야말로 실질 원금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QQQ, QLD,
TQQQ가 등장합니다. QQQ는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기본 엔진입니다. 장기 성장의 뼈대죠. QLD는 QQQ의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방향에서 속도를 더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TQQQ는 QQQ의 3배 레버리지 ETF. 방향은 QQQ와 같지만 변동성과 속도는 훨씬 강합니다. 이걸 도박용 칩으로 쓰느냐 아니면 룰이 있는 가속 페달로 쓰느냐, 여기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QLD, TQQQ를 제대로 쓰고 싶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 룰은 필요합니다. 첫째, 비중 룰. 전체 자산에서 QLD, TQQQ가 차지하는 비율을 처음부터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투자 자산의 20에서 30% 이내만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요. 둘째, 시간 룰. 나는 이 돈을 최소 몇 년까지는 안 팔고 들고 갈 수 있는가? 레버리지는 6개월, 1년 안에 한 방을 노리는 도구가 아니라 조정 때 분할 매수하고 회복장에서 일부 익절하는 장기 시스템용 도구입니다. 셋째, 감정 룰. 한 번에 몰빵하지 않는다. 급락했다고 감정적으로 손절 버튼부터 누르지 않는다. 미리 정해둔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다. 이 세 가지 룰 없이 QLD, TQQQ에 들어가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입니다. 반대로 이 정도 룰을 갖추고 들어가면 나는 87% 예금 세대가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13% 쪽에 서겠다 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폐 가치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예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조용한 확정 손실에 가깝고, 근로소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환율, 자산 가격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려면 부동산, 미국 주식 S&P 500, QQQ, 그리고 공부된 상태에서의 QLD, TQQQ 같은 자산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 인생의 구조에서 예금은 어느 정도여야 하고 QQQ는 기둥이어야 할까요? QLD, TQQQ는 날개 정도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